2부 출발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이 새해에 다시 시작이 됐죠. 하지만 그 자리에는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은 없고 국선 변호인들만 나옵니다. 자신의 의뢰인이 접견조차 해주지 않는데 변호를 하러 나와야 하는 이 국선 변호인들 느낌은 어떨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5명입니다. 한 번도 언론에 인터뷰한 적 없습니다. 오늘 그 국선 변호인의 대표가 뉴스쇼에 출연합니다. 국선 변호를 맡게 된, 결심하게 된 계기는 뭔지, 지금의 심경은 어떤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수요일의 코너죠. 라디오 재판정에서는요. 올해부터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치장 신세까지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조치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아니다, 필요하다. 찬반이 팽팽한데요. 재판정에 올려보기로 하겠습니다. 화제 인터뷰에서는 김연경 선수 만납니다. 터키에서 중국으로 무대를 옮겼는데 중국에서도 활약이 대단하다고 해요. 중국 연결해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국선 변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다가 요청을 하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을 만나주고 재판에 참석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죠.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5일에 해임했던 유영하 변호사를 구치소로 불러들였고 재선임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원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한번 다퉈보겠다, 이런 얘기죠. 어떤 재판은 보이콧하고 어떤 재판은 적극 방어하는 상황. 그 보이콧한 재판의 변호인은 어떤 생각일지 좀 궁금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세요. 오늘 첫 인터뷰 조현권 국선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 첫 출연이시죠? 예. 그동안은 왜 이렇게 한 번도 출연 안 하셨어요? 저희가 또 업무량도 많고, 예. 또 거기에 따라 또 저희가 또 영향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접촉을 안 했습니다. 예. 이제 새해 들어서고, 저희 뉴스쇼 청취자들께 한 번쯤은 이 심경이라든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공감하셔서 오늘 출연을 결심하신 겁니다. 예. 그나저나 조 변호사님, 그 재판부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 확인을 요청하셨다고요? 예.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답은 받으셨어요? 아마 좀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서울구치소로 보내고 회신이 오고 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아직 답변은 못 받으신. 아니, 건강 상태를 알아봐달라 이런 요청은 왜 하신 겁니까?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좀 상당히 좀 건강 상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거론이 되고 있고, 그래서 좀 저희도 좀 걱정이 되고, 예. 그래서 현재 상태는 어떤지,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 어떤 합병증이라든가 후유증, 건강이 더 악화될 우려는 없는지, 또 구치소에서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저희들이 좀 걱정이 되어가지고, 예. 저희 결과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또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변호인들 측에서는 이렇게 건강 상태도 걱정하고 이건 뭔가 우리가 취해줘야 될 것은 없나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접견 요청 그렇게 해도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안 만나주세요? 네, 이유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은 좀 알 수 없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서신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답장은 옵니까? 그냥 간접적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해달라 하는 경우는 한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장이 사실은 온다고도 하기가 어렵네요. 안 만나겠다는 뜻이 오는 거니까. 아니, 그럼 변론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피고인의 의중도 모르고 심지어 건강 상태 파악도 안 되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전에 이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이제 그 검찰에서 조사를 몇 번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시는 이야기 또 법정 진술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은 알고 그런 종전 주장 하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또 본인의 그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서류에 적혀 있더라도. 예컨대 증거 신청은 뭐 좀 누구를 하고 싶다. 뭐 그런 거라든가. 예. 본인의 의사결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답을 못 들으니까 솔직하게 좀 답답은 하시죠? 만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이죠. 어려움이죠. 예, 답답하죠. 이번에 또 뭐 예를 들면은 또 새로 또 그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국정원 특활비 3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그러니까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종전 사건과 또 새로운 사건을 뭐 병합을 희망을 하는지 그런 문제들도 사실 이제 본인께서도 결정을 해주셔야 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선 변호인이 선정이 됐기 유영하 때문에 변호사. 예. 저희는 이제 뭐 해결은 됐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저희들끼리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럴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유영하 변호사로부터도 아무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직? 예, 아직 연락 온 건 없습니다. 없는 상황.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여 원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되자 불이 나게 유영하 변호사를 재선임했습니다. 22개 혐의로 국정농단 재판받고 있는 그 재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나달라고 접견 신청을 해도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불이 나게 재선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는 조금 찹찹한 마음도 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좀 언급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언급하기가 어렵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 저는 뭐 다 짐작은 됩니다만 이게 뭐 인간적으로 찹찹하지 않다면은 그건 거짓말일 것 같고요. 하여튼 그 기존 사건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는 그 변호인으로서는 하여튼 최선의 역할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 가능하면 좀 접견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조현건 변호사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보죠. 조 변호사님.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민감하고 국민적인 관심도 뜨거운 재판이었는데 지난 가을에 어떻게 국선 변호를 결심하셨어요?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필요적 국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필요적 국선?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그렇죠. 재판이 가능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하더라도 해야 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우리 사무실 저희 국선이나 변호사 사무실로 이제 오게 되는 건데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국선 변호사가 30분 계시더라고요. 그쪽으로 연락이 간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도와주는 거 도와주고 또 건져주는 것이 또 변호인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자진해서 손 먼저 든 분은 한 분도 없었던 걸로 아는데 처음엔. 누가 하더라도 해야 하는 거고. 저희가 또 제 사무실에서는 제일 선임은 아니지만은 선정된 사람들 중에서는 선임이고 고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해야죠.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일이다. 이렇지 않으면 이 국가적인 재판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필요적 국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주변에서는 다 알 거 아니에요. 조영건 변호사 저 사람이 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 맡았대. 뭐 이런 좀 불편한 시선이랄까요. 그런 선입견이랄까 이런 건 못 느끼세요? 뭐 주변에 불편한 시선이라든가 이런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경우는 아직 뭐 느끼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아무래도 있겠죠. 그렇죠.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그 불편한 시선이라든가 주위에 또 선입견 이런 것들이 때문에 사실 부담이 가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극복하세요? 그런 부담감 어떻게 떨치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기록을 보다 보니까 사실 좀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른 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맡기 전에는 조 변호사도 몰랐던 사실들이 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알려진 것하고는 좀 다른 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따라서 본인께서도 좀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겠구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이라든가 또 억울한 면이 밝혀지겠구나 하는 또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럼 22가지 혐의 가운데 제일 다퉈볼 여지가 있겠다 싶은 거는 변호인으로서는 어떤 부분을 꼽으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덜어 있긴 있나요? 예, 저는 많다고 봅니다. 많다고 보세요. 예. 억울한 면이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국민들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억울하다, 우리가 더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2가지 안에 들어가지 않는 혐의도 사실 더 있다. 22가지로도 모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사실관계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예. 이제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제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 그 검찰에서 그 기소한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 기소한 내용이 예. 좀 다르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좀 다르다 하는 그런 취지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검찰이 수사한 것 사이에 이 간극이 있는 것들이 덜어 있더라. 그렇죠. 그것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조그마한 것이라도 예. 좀 내용이 다르면은 좀 억울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것보다도 지금 사실 훨씬 더 많은 국정농단들이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수사 시간이 모자라서 다 담아내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겠지만은 또 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또 피고인들 보면은 다른 사람들 보면은 또 그렇거든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데 사소한 부분 가지고 그냥 뭐 다투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굉장히 얄밉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하.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또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은 또 그렇게 또 억울하다고 하면은 또 변호인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투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중한 죄를 졌어도 뭐 의뢰인이 이 부분 억울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변호인은 그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런 그 억울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고 하면 진짜로 국선 변호인들 접견해서 적극적으로 억울한 거 얘기를 하고 나 도와달라.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만나주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안 만나주는 그 속을.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뭐 설명할 수는 없죠. 제일 힘든 건 역시 그 부분입니까? 예, 그렇죠.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일단 그 자료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12만 쪽이 넘죠. 수사 기록만. 12만 쪽이라는 이야기가 저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12만 쪽 아니에요? 예,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 처음에 받을 때만 해도 한 거의 15만 대 이상에다가 그 이후에도 또 엄청난 양이 들어왔고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입니다. 조현권 변호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안 하세요? 그건 뭐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아버지 왜 맡으셨어요? 이런 얘기 혹시 자식들이 안 하나 모르겠어요.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추측에. 말씀하시기 곤란하신 모양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접견 어떻게 계속 요청하실 건가요? 네,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임무는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예. 계속 요청하신다는 건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요청하십니까? 예, 뭐 현 상태로서는 막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재판 끝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맡은 바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계속 접견 요청하겠다 이 말씀. 저희는 저희 역할은 하여튼 뭐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주면 꼭 하고 싶은 말씀은 뭐세요? 나중에 결과가 좋으면은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뭐 그건 뭐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뭐 좋겠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건 그럼 재판 중에는 아무래도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미 각오가 되신 거예요? 지금 대답을 하기 곤란해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뭐 속마음은 거의 그쪽으로는 이미 좀 포기하고 변론 준비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께 지금 듣고 계신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뭐 돌팔매를 뭐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변론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 또 그런 제도가 자체가 유지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역할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굴러가기 위한 하나의 역할인 것이죠.
그 부분을 좀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필요적 국선입니다. 이분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사실 재판이 멈췄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박근혜 전 대통령 접견 성공하시길 빌게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선 변호인 조현권 변호사였습니다.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수요일에는 라디오 재판정에 간다. 수락관 상궁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잠깐만요. 수요일엔 라디오 재판정이 간다. 수락관 상궁. 제가 수락관 무수리 하려다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아니 이거 상궁을 했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예요? 수락관?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이런 갑자기 고급진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졌잖아요. 백 변호사님 부담감을 안고 인사말. 네, 안녕하세요. 아무리 불리한 주제도 마다하지 않는 백승훈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짠해지네요. 사실은 저희 주제들을 정하다 보면 두 분의 의견이 같은 쪽인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죠. 어느 쪽 한 분이 양보를 해서 근데 그런 건 감정이입해서 있어요. 싸워주셔야 되는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리한 쪽이더라도 예. 그쪽의 목소리도 대변해줄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쪽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알려드릴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번 뒤집히기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불리한 주제도 마다하지 않는 백성훈 변호사와 수락관 상궁. 또 누님이다 보니까 또 제가 네. 백 변호사님이 착해요. 두 분과 착한 백 변호사님과 두 분과 함께합니다. 그나저나 지금 국선 변호사 조현권 변호사 인터뷰는 들으셨죠? 짠하네요. 들어보니까. 접견도 해주지 않는 의뢰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건 의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의뢰는 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이제 맡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이신데 사실 저는 너무 안타까웠던 게 며칠 전에 예. 뭐 대부분 기사 보셨겠지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요즘에 지금 재벌 회장들 증인으로 좀 증인신문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그렇죠. 근데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다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랑 접견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실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것도 이건 뭐 사실 법률상 의무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예.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나 하셨던 분이 그렇죠. 재판 자체를 불응하는 건 이건 사실 굉장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게 구치소에 사람이 멀쩡히 있는데 골석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일반적인 국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일입니까? 구인되죠. 구인되죠. 네. 휠체어에 태워서든 네, 어떻게든. 그냥 구인되죠. 근데 강제 인치라고. 예. 예. 근데 하여튼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런 정도로 혜택을 어찌 보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과정에서 뭐 진짜 아파서 못 나온다는 사람이 본인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가 걸리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다. 돈 참 문제에서. 사실 전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씁쓸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씁쓸하죠. 국민들도 다 씁쓸해하면서 이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아유, 일단 30억 수표로 변호사 선임료 받았다고 하시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딴 나라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영하 변호사가 30억, 40억이에요. 40억 가지고 있는데 일단 수표 30, 30억, 현금 10억 현금 해서. 10억. 예. 일단 부러운데 지금 이분들이 만약에 30억이나 40억이 수임료라고 한다면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사들 5분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사실은 30억, 40억은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들 돈을 나라에서 대신해서 지금 내주고 있는 것이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아이러니하다. 아이러니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게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렇죠. 권리긴 한데 예, 예. 이걸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거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보셨으면 근데 좋겠어요. 일단 지금 변호사 수임료라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수임료라고 주장을 해서 수임료로 처리가 된다면 세금으로 어마어마하게 또 많은 돈을 내야 될 거고요. 한 절반 정도 내야 예. 되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수임료가 아니라 이게
이 국정원 특활비 전에 이제 지금 내곡동 집을 사면서 이제 삼성동 사저 팔고 차익이에요. 차익을 그냥 이제 예. 윤전추 행정관 통해서 받은 건데 앞으로 장차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면 써라라는 정도로 지금 일단은 유영하 변호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예. 수임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가 달라? 진짜 제가 보니까 이 고민이 많이 묻어나는. 왜냐하면 네, 말을 애매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전에 지금 받고 있는 뇌물 관련 재판에서는 예. 추징이나 추징보전 처분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특유의 논리 있잖아요. 나 한 푼도 안 받았어. 최순실이 다 받은 거야. 그리고 1원도 안 실제로 받았어. 뭐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주머니로 들어간 거는 확인이 되진 않았어요. 이 전에 예. 것까지는. 그렇죠. 근데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아시겠지 뭐 기치료 아줌마도 주고 네. 뭐 주사 아줌마도 돈 주고 본인 뭐 삼성동 의상실. 예, 또 삼성동 또 본인 자택 관리 비용 쓰고 예. 순전하게 개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거는 100% 추징이 된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40억을 들고 있다가 예. 뜨거 했다고 생각해요. 이거 네.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러네요. 접견을 이건 시작을 백 한 변호사님 거고, 해석입니다. 예, 접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의 예. 논의 과정에서 선임계를 낸 게 아닌가. 왜냐면 계속 대화 나누려면 선임계 내야지만 가능한 저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변호사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얼마나 믿고 의지하면 40억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탁 한 명한테 맡길 수 있는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유영하 변호사가 참 이제 운명 공동체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하고 얘기 네, 나왔을 최순실 때 씨가 나왔던 빠진 그 자리가, 예. 운명 공동체가 이제 유영하 네. 변호사가 되는 거 아니냐. 그쪽이 경제 공동체였는데 아직까지 경제 공동체인지는 모르겠고 운명 공동체 아닐까요? 그러고 예. 보니 또 그러네요. 진짜 한 주머니가 됐네요. 40억에 그렇죠, 대해서는. 사실은. 이 정도로 일단 얘기 나누고 여러분의 의견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의견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화제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재판정 주제 들어가죠. 오늘 변론 펼칠 주제는 아주 생활 밀착형 주제입니다. 일단 제가 주제부터 외칠게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유치장으로 보냅니다. 예, 구인을 해버립니다. 이 조치 필요하다. 아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지나치다. 이겁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큰 이슈가 너무 많지만 사실은 꼭 다뤄야 될 주제가 있어서 오늘 말하는 건데요. 예. 경찰청이 2018년 1월 1일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시행한다. 그러니까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1년에 한 10번 정도 위반해서 과태료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특별 관리 대상자를 지정을 하고요. 그렇게 지정이 된 뒤에도 3번 이상 더 그런 식의 위반이 있다면 직결 심판에 넘겨져서 유치장 신세까지 질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년에 10번 걸리면 그럼 여기서 걸린다는 거는 뭐 속도 위반, 불법 그렇죠. 주차, 네. 뭐 차선 위반 이런 거 다 포함되는 네, 다 거예요. 포함해서 10번 걸리면 일단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이 되고요.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그렇죠. 거기에 다 더해서 또 역시 3번 정도 더 위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직결 심판을 그래서 유치장까지 거쳐서 갈 수 할 있다. 수 있다는 이렇게 얘기죠.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의견이 좀 나오고 있고 아니다. 이 정도는 강력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여러분의 의견 구합니다. 먼저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하죠. 백 변호사님. 사실 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제 과태료를 부과받고 부과를 다 한 사람에게 또 이후에 유치장까지 이제 보낸다는 건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불이익을 주고 제재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10번에서 13번 정도 교통법규 위반했다고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예. 신호 위반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10번에서 13번 사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네. 택시 운전하시는 작년에 분들, 이게 적용 대상자가 한 버스. 6만 명 정도 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 한 6만 명 정도 돼요. 2016년 기준. 네, 그러니까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화물차 운전자, 그다음에 택시 운전기사분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운전하니까 아무래도 더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 확률이 않겠습니까? 높아진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예, 이 조치 과하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격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반대. 백변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노 변호사님은 그럼 찬성이세요? 이 조치? 네, 저는 좀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찬성 의견인데 왜냐하면 학습 심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행동의 빈도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예. 인센티브나 보상을 주는 게 맞고요. 그런 행동을 줄이려면 못하게 하려면 처벌을 하는 게 맞아요. 예, 예. 근데 그동안에 그런 처벌이 이제 이런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효과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어쨌든 간에 화물차 운전하시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노 변호사님은 지금은 강력하게 일단은 찬성 필요하다. 의견으로. 찬성, 노변 이렇게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들어오네요. 이주일님은 백 변호사님 손을 들어주셨어요.
지금 과태료가 약해요. 한 번 위반 시 100만 원 정도로 하되 100만 원. 100만 원보다 정도로 유치장 하되.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을 해주셨고 송인재님은 1년에 10번 많기는 한데요. 가족들이 모두 운전하는 경우는 누가 유치장 가나요? 이분도 이제 백변손을 들어주신 분. 반면에 허금선님은 이 조치 대찬성이다. 이미영님도 찬성이다. 이유는 안 쓰셨는데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가 보죠. 노 변호사님. 네네. 운전하시잖아요. 네네, 많이 합니다. 가끔 걸리시잖아요. 네, 걸리죠. 한 번 쉬다 나오시네요. 1년에 몇 번 정도 실수하세요? 일단 뭐 그 경찰분한테 직접 걸리는 거는 별로 없고요. 예,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찍히는 카메라. 경우가 한 두 번 정도 두 번 있었던 것 정도.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노 변호사님 하루 종일 운전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네. 정말 아까 백 변호사님 얘기처럼 하루 종일 운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한 조치 아니냐 어떻게 네네. 생각하세요? 그 말씀 일부 맞다고 제가 판단하고요. 그렇지만 2016년도에 1년 동안 178회 위반한 운전자가 있을 정도로 사실 178회? 예. 운전자들의 위반이 사실은 많고요. 상습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무인 단속 카메라 같은 거는 그냥 벌점 없이 과태료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조금 악용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위반하는 사람보다는 1년에 뭐 10번 위반한 사람이 사고 위험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해요. 경찰에 의하면. 확실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치는 그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하고 5톤 이상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우선 실행을 해보고요. 예. 이게 4월 1일부터는 사업용 차량으로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상습적으로 뭔가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분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분명히 그래야 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대형 버스 통해서 사고가 나는 거, 화물차 때문에 사고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 네.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하시는 분들이 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다는 거. 과속하고 막 이런 네, 거 그 얼마나 부분은 위험해. 다 저도 이해가 되지만 예. 그러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음 단계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게 바로 사람의 신체자를 구속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10번 넘어가고 11번째부터는 과태료를 2배로 부과한다거나 이제 그런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다른 불구하고 방법이 있다. 바로 칼을 꺼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제재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영희 변호사님도 카메라에 내 차 찍혔네라고 뭐 그런 일들이 나중에 가끔 한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운전을 하루 왼종일 하시는 분들,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으로 하시는 뭐 택시 기사분들이나 화물차 운전자, 뭐 버스 운전기사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당연히 아무래도 많이 걸리는 확률이 높겠죠. 그냥 운전하는 시간 비율로. 현실적으로. 근데 이런 분들을 생업 못하고 바로 유치장에 보내는 게 맞는가? 차라리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태료 상향하면 더 치료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차라리 그런 걸로 좀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맞지 바로 신체자를 구속하는 거는 좀 지나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정도 죄, 이 정도 처벌이 적절하냐 이 부분인데 백 변호사님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 그런데 청취자 4620님은 1년에 10번이나 봐주다니요. 3번 이상 걸리면 바로 면허정지. 뭐 이분은 이거 강하게 가는 게 맞다 이런 분이세요. 1412님도 신호위반하는 차 때문에 저는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1412님 맞아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싱가폴처럼 강력하게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화물차 기사입니다. 7500. 딱 문자 왔네요. 7500님 화물차 기사입니다. 위반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하는데도 뜻하지 않게 속도 카메라에 찍힌 게 지난해 6번 정도입니다. 그러셨어요. 이건 너무한 제도다. 당장 오네요. 화물차 기사님들한테. 노 변호사님. 네, 제가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례 원칙. 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정하게 부과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13번 위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예. 한 번 위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은 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계산을 해보면 13번 위반한 분들은 좀 조심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게 비례 원칙을 어긋나게 뭐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과하다, 아니다. 아까 문자 주신 분처럼 예. 과태료 100만 원, 200만 원 예. 오히려 그게 더 그분들에게는 힘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그렇죠. 과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압류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예, 예. 내 차가 압류당하는 거 정말 그거는 더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생계로 특히 예. 업으로 하시는 그럼요. 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좀 조심을 더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비례 원칙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비례 원칙이 반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왜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태료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예. 또 아까 말씀하셨던 차량을 압류하는 거 그게 더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제 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게 가장 중한 형벌입니다. 형벌로 따지면 뭐 사형까지 해서 생명을 뺏는 것도 있지만 원론적으로는. 원론적으로 따지면 예, 예. 맨 처음에 재산적 조치 취하고 안 되면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걸 취하지 않고 바로 넘어와서 신체자를 구속하겠다는 거는 그건 오히려 이제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도 위반도 예. 뭐 60km 도로에서 한 30km 정도 이상 초과하는 경우 이제 그런 그러니까 좀 약간 구체화해서 예. 정말 이거는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는 정도 수준의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사건 같은 게 10회가 넘어가면 이제 당연히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모르겠지만 60 도로에서 막 120, 140 네, 밟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속도 위반을 강력하게. 저지른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60km 도로에서 70km 달리다 찍혔어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정말 무의식 중에 운전하다 보면 살짝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경우까지 아까 아마 화물차 운전기사분이 그런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그냥 나는 그냥 속도 잘 지키고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위반해서 카메라에 찍힌 게 6번이다 작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케이스를 만들어서 예. 이 정도 아까 뭐 1년에 178회 이런 분들은 정말 문제제기 또 어떤 방식으로 또 문제를 더 제기가 되겠지만 예. 그냥 단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km 정도 위반 어쩌다 보니까 10번 했는데 이걸 나중에 유치장까지 가야 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정정하고 가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km 도로에서 70km로 넘어간 사람들에게까지 하는 건 위험하다 혹은 너무 심하다는데 예. 그분들은 직결심판에 가서 그냥 직결심판 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예, 예. 그게 곧바로 유치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직결 심판에서 그거 걸러내면 된다. 그런 거 전부 다 조정해주면 판사님들이 된다. 조정해 주십니다. 자, 문자가 화물차 운전하는 분들한테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김창원님은 22년 동안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22년 동안 무사고는 물론이고요. 와, 이분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위반도 카메라 단속 2번 된 게 다. 훌륭하십니다. 22년 동안. 엄청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 진짜. 얘기는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되는 일입니다. 화물차 운전사라고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이 계세요. 이제 이분은 노변지지입니다. 반면에 2861님, 본면에 3382님은 남편이 화물차 운전합니다. 교통법규 위반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생계와 직결이 돼 있는데 구속까지 한다면 인신구속을 한다면 나머지 가족은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나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백변지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상당히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되게 중요한 문제네요. 문제죠. 문제네요. 그래요. 이제 마지막 여러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분이 아까 질문 주셨던데 과태료하고 범칙금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냐.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고요. 이제 범칙금, 벌금부터는 이제 형벌이죠.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되는 거 가지고는 이제 벌점이 이제 추가가 되지 않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벌점 추가되지 않는 카메라에 찍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카메라에 정도 찍혀도 그냥 돈만 내면 되지.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스케줄 엄청나게 바쁜 그렇죠. 친구들 있잖아요. 예. 그런 친구들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과태료 낼 생각하고 과속하는 사람들. 벌점은 없어요. 예. 전과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생각하면 되죠. 범칙금은 그러면 경찰에 벌금이 잡힌 되면, 경우 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벌금이 되면. 네. 벌점도 되고.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지금 접수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중간 집계 생각보다 저는 한쪽으로 확 쏠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팽팽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자 보내주세요. 화물차는 저속장치가 있는데 그렇게 쌩쌩 달리는 화물차는 저속장치 해제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화물차는 또 법을 위반한 거라는 2868님. 이분도 운전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런 전문적인 의견이 들어오는가 하면 백변 의견 찬성합니다. 강형수님. 강력한 법의 역효과, 부작용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운전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물론 초보 때는 좀 어렵지만 좀 지나고 나면 되게 쉽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로는 사실은 달리는 차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생명이나 신체에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걸 내가 운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되니까 예, 예. 항상 조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사회 안전망 확충하지 않고 형벌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팽팽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정리가 됐나요? 예, 마지막 정리된 겁니까? 오늘의 주제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들은 아예 인신구속, 교도소로 보내버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은 55% 대 45%, 찬성 55, 반대 45로 강력한 조치 필요하다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 예상외인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아까 팽팽했어요. 시작할 때 힌트를 드렸잖아요. 세상 불리한 상황이면 제가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아니 사실은 제가 예고할 때부터 네. 찬성합니다 이런 문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네. 들으시면서 화물차분들, 택시 운전사분들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마지막에 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예. 국가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고 예. 그래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하는 것이 이제 형벌이나 인신구속인데 바로 인신구속 카드를 꺼내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그런 생각 때문에 45 그렇지만 55가 이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고생하셨고요. 한 분께서 수락관 상궁 노영희 변호사와 면도만 하면 미남 백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 제가 대신 감사드립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장이었습니다. 조현권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사 인터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어요. 민경현님은 근데 만나주지도 않는 사람을 변호하려니 국선 변호인들 정말 힘들 것 같네요. 박성근님도 어쨌든 본인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멋지다. 이런 분 계시고 윤응식님은 스스로 변호를 거부하는 사람한테 나라에서 대신 변호해 주는 게 온당한가 이런 생각을 이분은 하셨대요. 예, 의견 고맙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하자가 많은 건 사실이다. 10억엔도 집행하지 않고 가지고 있겠다. 이게 어제 우리 정부의 발표였죠. 들으시고 5200님은 무효가 정답 맞습니다. 하지만 나라 간의 일이니 없었던 일로 하긴 어려웠겠죠. 전 정권 잘못으로 현 정부가 고생이 많습니다. 하신 반면에 이미림님은 일본과 재협상 강력하게 요청할 줄 알았는데 실망입니다. 오히려 올림픽 앞두고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느낌도 있네요. 이런 문자도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배구의 호날두,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 한국, 일본, 터키에 이어서 중국까지 제패한 배구 여제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얼굴이 있죠. 바로 김연경 선수입니다. 중국으로 건너간 게 지난 10월인데요.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고 그래서 키 큰 선수도 많기 때문에 과연 김연경이 중국에서도 통할까 했습니다만 역시 김연경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조 최하위였던 소속팀이 이번에는 조 1위로 1라운드를 통과했습니다. 과연 2라운드도 잘 치러서 그야말로 중국까지 제패할 수 있을까요? 오늘 화제 인터뷰 정말 반가운 목소리. 상하이 브라이트 유베스트의 김연경 선수 연결해보죠. 김연경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중국에서도 지금 혼자 사시는 거죠? 네,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떡국은 끓여 드셨어요, 새해? 아니요, 저희가 1월 2일 날 이제 원정 경기가 있어가지고 31일 날 다른 도시로 가서 떡국 이런 거는 잘 못 먹고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시간 보냈어요. 혼자 그러니까 원정 경기만 아니었어도 김연경 선수는 혼자 끓여 먹었을 거예요. 요리도 보니까 꽤 하시던데. 네, 좀 조미료를 좀 많이 넣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맛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MSG를 이용한 그 맛. 네.
아유, 김연경 선수. 중국 생활 4개월 차죠? 네,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네. 어떻게 적응은 다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해외 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큰 무리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동이 좀 많아요. 그래서 중국은. 그 원정 가고 이럴 때 진짜 중국이 크긴 크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진짜 먼 도시까지 갈 때는 얼마나 가야 돼요? 비행기로 뭐 2-3시간 가는 거는 뭐 기본인 거고요. 버스나 뭐 비행기 또 뭐 기차에서 뭐 7시간 8시간 뭐 많으면 뭐 9시간 정도까지 뭐 그런 이동 거리가 계속 있어서 예. 근데 이것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니까 그 정도도 다행이구나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터키에서 그렇게 잘 나갔는데 중국으로 건너간 이유는 뭐예요?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은 조금의 변화가 필요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 또 중국 자체가 리오 올림픽에서 이제 또 금메달을 따면서 우승국입니다. 현재 세계 여자 배구 랭킹에 1위로 올라가 있고 그렇죠. 같은 아시아 선수인데 걔네는 왜 이렇게 잘하지라는 그런 생각에 또 호기심도 있었고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또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또 가르쳐 주자라는 생각에 옮기게 된 것 같아요. 그 중국에도 뭐 여러 팀들이 있는데 제일 잘하는 팀에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좀 하위권에 있는 팀을 골라서 갔습니다. 도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좀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어요. 괜히 거기 갔다가 팀 성적이 안 나오면 에이 김연경도 안 되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김연경 선수는 오히려 그 팀을 골라가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겠다. 이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항상 1위를 했었던 팀보다는 중위권이나 뭐 하위권에 있었던 팀을 어느 정도 상위권으로 올려 놓을 수 있으면은 더 좋은, 더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서 이게 결정하게 된 것도 있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지난 시즌에 6개 팀 중에 6위였던 상하이 팀이 이번에는 조 1위로 1라운드 통과한 거죠? 네, 1라운드 통과. 1위로. 아,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네, 너무 기대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지 네, 너무 좋았고 지금 분위기는 이제 우승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욕심이 또 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이 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점에 있었다면 지금은 지금은 김연경이 있는데 무조건 우승이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얘기들도 하고 해서 그것만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들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그냥 칭찬받는 것 같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김연경 있는데 우승해야지 이런 얘기를 동료들이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동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해줘요. 참 동료들의 자랑, 팀의 자랑이 벌써 됐네요. 도대체 김연경 선수 가는 곳마다 그렇게 잘해내는 비결은 뭐예요? 그냥 타고나는 겁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결국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분위기. 제가 옴으로써 뭘 하나 더 하는 것보다도 그냥 좀 분위기를 좋게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하고 또 분위기 좋게 이렇게 시합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선수들이 잘 따라와 준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선수권 나갔을 때나 올림픽 나갔을 때 으쌰으쌰하는 역할을 제일 잘해요. 물론 뭐 경기도 제일 잘하지만 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 그 역할도 김연경 선수가 기가 막히게 해내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거죠.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중국 분들도 이제는 많이 알아보고 많이 응원해주고 중국 팬도 많이 생겼습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이제 바로 알아보세요. 알아보셔가지고 바로 알아가시고 또 인사도 해주시고 그래요. 짜요 힘내라고 이렇게 짜요다. 네네. 김연경을 어떻게 불러요 중국어로? 지란진이요. 기란지? 지란진. 어렵네요. 기란진. 별명이 김형이라면서요, 김형. 네, 김형이라고 부른대요. 네, 중국에서는. 왜 여자한테 형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누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형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귀란진 형님이에요. 네, 지란진 형님. 그래서 뭐 항상 시합 끝나고 나가면은 다들
형님. 네, 김영. 네. 아, 김연경 선수 유쾌합니다. 유쾌한 성격이기 때문에 외국 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래도 좀 덜 외롭게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해 중국 리그 우승 이건 소망이다 이미 말씀하셨고 배구 상관없는 소망은 좀 없어요? 개인적인 소망? 배구 상관없이요? 예. 뭐 애인이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가요? 아, 네, 그런 거요.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이제 해야 되는 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아, 이렇게 실력 좋고 잘 뛰는데 뭐 사랑이야 열심히 하다 보면 쫓아오는 거고 일부러 사랑을 쫓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국민들에게 고국의 팬들에게도 새해 인사 겸 한마디 하시겠어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귀란진 형님도 새해 건강하시기를 새해 모든 거 잘 이루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소리 오랜만에 들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김연경 선수. 아, 네. 저도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화제 인터뷰 정말 오랜만에 뉴스쇼 출연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선수예요.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였습니다.